양철북 퀸터그라스 최은희 옮김 507페이지. 지난 몇 년 동안 내 건강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활동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오스카는 차이들러 부부 눈앞에서 뛰었다가 달렸다가 한 끝에 위문극단 시설에 익힌 고개 흉내까지 냈기 때문에 부인은 킬킬 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렸고 고슴도치도 무릎을 치며 웃기 시작했다. 내가 복도로 나가 간호사의 우윳빛 유리문, 화장실 문, 부엌문 앞을 지나서 내 짐과 북을 내 방으로 옮긴 뒤에도 웃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5월 초의 일이었다. 그날 이후 간호사는 신비로운 존재가 나를 유혹하고 점령하며 정복했다. 간호사에 대한 내 감정은 병적이었다. 아마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병적이었다. 그 증거로서 모든 것이 먼 옛날 일이 되어버린 오늘에도 나는 내 간호사인 브루노의 솔직한 주장에 반대한다. 브루노의 주장은 이렇다. 남자만이 진정한 간호사가 될 수 있다. 환자들이 간호사에게 간호받고 싶다는 욕구를 품는 것이 벌써 병의 징후이다. 남자 간호사는 환자를 열심히 간호하며 자주 회복시킨다. 그런데 간호사는 여자의 길을 간다. 즉, 여자 간호사는 환자를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에로티시즘으로 가볍게 양념해서 맛있게 만든 죽음으로 유혹한다는 것이다. 나의 간호사 브루노는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 나처럼 2, 3년마다 간호사의 손에 생명을 맡겨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뿌리 깊어서 순전히 직업적인 시기점에서 환자의 마음을 간호사들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남자 간호사의 음흉한 시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일은 내가 세 번째 생일에 지하실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로테라는 이름의 간호사로서 프라우스트 출신이었다고 기억된다. 홀라츠 박사 밑에서 일하던 인계 간호사는 몇 년이나 나와 함께 있었다. 폴란드 우체국 방위전 후에는 나는 한꺼번에 여러 명의 간호사 손을 거쳤다. 그중 한 명의 간호사 이름만이 마음에 남아있다. 분명히 에르니인지 베른이었을 것이다. 류네부르크, 다음에는 하노버 대학의 이름 모를 간호사들, 그리고 듀셀도르프 시립병원의 간호사들, 특히 게르트루트.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병원에 찾아가지 않아도 간호사가 직접 찾아왔다. 건강한데도 오스카는 한 사람의 간호사 손에 걸린 것이다. 그녀는 차이들레의 집에 오스카가 똑같이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다. 이날부터 나의 세상은 간호사들로 가득 찼다. 내가 이른 아침 일터로, 그러니까 코르네프의 작업장으로 글자를 새기러 갈 때의 전차 정거장 이름은 마리아 병원이었다. 병원의 벽돌로 만든 현관 앞과 꽃으로 가득한 앞들에는 언제나 오가는 간호사들의 모습이 있었다. 힘든 근무를 마친 자들과 이제부터 해야 할 근무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 그 사이에 전차가 왔다. 나는 때때로 지쳐 있거나 적어도 긴장이 풀린 표정을 짓고 있는 간호사들과 같은 차에 걸터앉거나 같은 플랫폼에 서는 일을 피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녀들의 냄새가 싫었다. 하지만 이었고 나는 그녀들의 냄새를 찾아 일부러 옆에 앉기도 하고 그녀들이 제복과 제복 사이에 자리하기도 했다.
그리고 비트글이 화창한 날이면 나는 문 밖에 진울된 묘석들 사이에서 글자를 새겼다. 그러면 그녀들이 자유시간에 삼삼오오 짝지어 팔짱을 끼고 제잘거리며 산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럴 때면 오스카는 저도 모르게 휘록 암에서 눈을 떼어 자기 일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다. 한 번 눈을 뗄 때마다 20페니히의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영화 광고지 독일에서는 이제까지 간호사에 대한 영화가 많이 제작되었다. 마리아 세리나를 영화관으로 유학했다. 그녀는 간호사 제복을 걸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헌신적으로 간호하는가 하면 간호사 모자를 쓴 채 미소 지으며 진지한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자기 잠옷을 금방이라도 찢을 듯이 절망하여 자살을 꾀했다가도 그녀의 사랑, 상대는 의사인 보르쉐를 희생하면서까지 직무에 충실하여 끝까지 제모와 적십자 브로치를 지켰다. 오스카의 손해와 대뇌는 이 영화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또 필름 속에 끊임없이 음란한 장면을 끼워 넣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나는 긴 옷을 입은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인들로 가득 찬 사막에서 반봉사가 되어 도르테아 간호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녀에 대해서 아는 거라곤 차에 들러 집의 우윳빛 유리문이 달린 방에 새들고 있다는 사실뿐인데도 나는 이따금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다. 밤 9시쯤 낮 근무를 끝내고 돌아올 때에도 발소리가 났다. 오스카는 간호사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을 때 언제나 의자에 앉아있기만 하지는 않았다. 그는 흔히 문손잡이를 만지작거리곤 했다. 그럴 때 가만히 참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누군가가 자기 옆을 지나갈 때 흘끗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그 사람은 자기가 봐주길 바라면서 지나가는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벌떡 일어나게 하려는 순전히 그러한 의도밖에 없을 것 같은 소리가 바로 가까이에서 들려올 때 그냥 의자에 눌러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더욱 좋지 않은 것은 바로 고요함이다. 우리는 이것을 조용하고 수동적인 목각선수상에서 체험했다. 먼저 제1의 미술관 직원이 피에 젖어 넘어졌다. 니오베가 그를 죽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관장은 새 수위를 구했다. 미술관을 다룰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수위도 죽어버렸을 때 모두가 떠들었다. 니오베가 그를 죽였다고. 미술관장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여 세 번째 수위를 찾아냈다. 어쩌면 벌써 11번째였을지도 모르지만 몇 번째였는가는 아무래도 좋다. 어쨌든 어느 날 애써서 찾아낸 이 수위도 죽어 있었다. 모두가 떠들었다. 니오베가 죽였다. 녹색으로 칠한 니오베. 호박 눈동자로 지켜보는 니오베. 니오베는 목각 나체로서 떨지 않고 얼지 않으며 땀 흘리지 않으며 숨도 쉬지 않고 나무좀까지도 먹지 않았다. 역사적인 귀중품이라 거기에 구충제를 뿌려놓았던 것이다. 이 목각상 때문에 한 마녀가 화형을 당했다. 이를 만든 조각가의 유능한 손이 살렸다. 배가 몇 척이나 침몰되었으나 이 목각상은 헤엄을 쳐서 구조되었다. 니오베는 목각이면서도 불에 타지 않았다. 사람을 몇씩이나 죽이고도 귀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고교생, 대학생,
늙은 사제, 한때의 미술 관원들을 니오베는 그네의 침묵으로 조용하게 만들었다. 내 친구 헤르베르트 트루친스키는 그네와 교미를 하다 숨을 거뒀다. 그러나 니오베는 여전히 마른 채로 있으면서 한층 더 조용해졌다. 새벽 6시 무렵 간호사가 그네의 방을 나와 복도를 지나 고슴도치 집을 나가면 그 뒤로는 아주 조용해졌다. 물론 그녀는 방에 있을 때에도 전혀 소음을 내지 않았지만 어쨌든 오스카는 이 온전한 정적을 견뎌내기 위해서 때때로 자기 침대를 삐걱거리거나 의자를 움직이거나 사과를 목욕통 쪽으로 굴려야만 했다. 8시 무렵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다. 우편 집배원이 편지와 엽서를 대문 우편 투입구를 통하여 마룻바닥에 떨어뜨리고 가는 소리다. 오스카뿐만 아니라 차이들러 부인도 이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9시가 되기를 기다려 만네스 만사의 비서일을 시작했는데 편지를 집으로 갈 우선권을 나에게 양보했다. 따라서 부스럭 소리가 난 후에 맨 먼저 그곳에 가는 사람은 오스카였다. 나는 조용히 행동했다. 물론 내가 내는 소리가 어차피 그녀에게 들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복도 전등을 켜지 않아도 되도록 내 방문을 열어놓고서 우편물 전부를 한꺼번에 집었다. 그 중에 마리아의 편지가 있으면 그것을 잠옷 호주머니에 찔러 넣는다. 마리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과 아들과 구스테 언니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보고하는 편지를 내게 보내주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나머지 우편을 쭉 조사했다. 사이들러 집안으로 온 것이나 복도 반대쪽 구석에 살고 있는 윈처 씨에게 온 것은 일어서지 않고 허리를 굽힌 채 전부 그대로 다시 마루에 살짝 밀어놓았다. 간호사 앞으로 온 편지가 있으면 오스카는 뒤집어 보면서 냄새를 맡고 촉감을 즐기며 물론 보낸 사람의 이름도 확인했다. 도로테아 간호사에게는 별로 편지가 오지 않았으나 그래도 내게 오는 것보다는 많았다. 그녀의 정식 이름은 도로테아 괜게터다. 하지만 나는 그냥 도로테아 간호사라고 부른다. 이따금 그녀의 성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기도 했는데 간호사에게 성이란 사실상 그만큼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힐데스하임에 있는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그녀는 우편물을 받았다. 편지와 엽서가 서부 독일의 여러 병원에서 왔다. 간호학교 시절의 동기생들이 보낸 것이었다. 아직도 그녀는 너절하게 어찌 엽서를 씀으로써 옛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런 답장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스카가 쓱 훑어본 바로는 내용도 없는 시시한 답장 엽서들 뿐이었다. 그래도 내가 도로테아의 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마 알고 있었던 것은 그쪽에 대게 덩굴이 감긴 병원 건물 정면이 나타나 있는 엽서들 덕택이었다. 그녀는 잠시 쾰른의 빈첸트 병원에 있었고 그 뒤 아헨의 개인 병원으로 옮겼으며 힐데스하임에서도 근무를 했다. 어머니의 편지는 지금도 역시 힐데스하임에서 왔다. 따라서 그녀는 니더작센 출신이든지 아니면 오스카처럼 동부에서 온 피난민으로서 전쟁 직후 니더작센으로 피난했던 것이리라. 또한 내가 안 바로는 도로테아 간호사는 바로 근처의 마리아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베아테라는 간호사와 친하게 지내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많은 엽서가 그들의 우정을 언급하고 있고 베아테에 대한 인사도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 여자친구의 출연이 내 마음을 들뜨게 했다. 오스카는 이 여자친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했다. 나는 여러 통의 편지를 베아테에게 써보았다. 한 편지에서는 도로테아와 자기 사이를 중개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다음 편지에서는 도로테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먼저 베아테에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친구 쪽으로 옮길 생각이었다. 대여섯 통을 써서 그 가운데 두세 통은 봉투에 넣어서 우체통 옆까지 갔으나 결국 한 통도 붙이지 못했다. 그러나 난 그때 상당히 광기를 띠고 있었으므로 언젠간 베아테에게 보내는 편지를 붙였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않은 까닭은 어느 월요일에 그 무렵 마리아에는 그녀가 일하는 가게 주인 슈텐첼 씨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으나 나는 그것을 알고도 이상스럽게 냉정해질 뿐이었다. 사랑을 품은 내 정열을 질투로 일그러뜨린 그 편지가 마루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봉투에 인쇄된 발신인의 이름으로 나는 알았다. 이것은 마리아 병원의 에리히 베르노 박사가 도로테아 간호사에게 쓴 편지였다. 화요일에 두 통째가 왔다. 세 통째는 목요일이었다. 그 목요일은 어땠는가? 오스카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빛이 된 부엌 의자에 털썩 걸터 앉아 마리아의 정기적인 편지를 잠옷 호주머니에서 꺼냈다. 새로운 숭배자를 얻고 나서도 마리아는 꼬박꼬박 정중하게 사소한 일도 빼놓지 않고 계속 적어보냈다. 봉투까지 찢었지만 읽을 마음이 안 들었다. 차에 들러 부인이 복도로 나오는 발소리가 났다. 곧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윈처 씨를 부른 것이다.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방에 있었다. 그 증거로 차에 들러 부인이 방문을 열고 그에게 우편물을 건네주면서 무엇인지 싫은 소리를 하고 있었다. 차에 들러 부인은 아직 말을 하고 있었으나 내게는 그녀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벽지망상에 자신을 맡겼다. 수직선의 망상, 수평선의 망상, 대각선의 망상, 곡선의 망상. 천배로 부르는 망상에 나는 마체라트가 된 듯한 기분이 들어 그와 같이 아내를 빼앗긴 남자라면 누구라도 먹게 될지 모를 영양분이 많은 빵을 먹었다. 나는 얀 브론스키를 잠깐 악마처럼 싸구려 화장을 한 유혹자로 쉽사리 변장시킬 수가 있었다. 그는 벨벳 깃을 단 전통적인 외투를 입은 모습으로 한 번 등장했다. 다음으로 홀라츠 박사의 흰 가운을 입고서 곧이어 베르너 박사의 외과 의사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하고 타락시키며 모욕하고 상처 입히며 때리고 괴롭혔다. 다시 말해 유혹자가 언제까지나 유혹자로서의 신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모조리 실천했다. 오늘 나는 미소 지으며 그때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그 무렵 오스카를 질투로 미치게 하여 벽지와 같이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그때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것도 마리아 병원의 의사가 베르너 박사를 내쫓고 싶었다.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었다. 그의 엉터리 솜씨를 꾸짖고 후두 수술 중 과실치사로 그를 고소하고 싶었다. 베르너 씨가 정규 과정을 밟은 박사가 아니었다고 밝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시에 그는 야전병원에서 일했는데 거기에서 얼마간 지식을 익혔을 뿐이다. 이 사기꾼을 추방하라. 그리고 오스카가 원장이 된다.
이토록 젊으면서 책임있는 지위에 신임 자우어 브루호 같은 의사가 수술 간호사 도로테아를 데리고 흰옷의 수행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소리가 울리는 복도를 걸으며 회진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수술 결정을 내린다. 정말 이와 같은 영화가 촬영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512페이지 양철북 양복장 속에서 오스카의 삶이 오직 간호사들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어쨌든 나에게는 직업이 있었으니까. 미술대학의 여름학기가 시작되었다. 휴가 중에 하던 비명새기는 부업을 나는 단념해야만 했다. 이번에는 좋은 보수 대신 가만히 있어야만 했다. 옛날 양식법은 그와 마주 앉아서 참된 가치를 입증해야 했고, 새로운 양식법은 나와 뮤즈인 울라를 실마리 삼아 그 효과를 확인했다. 그들은 우리의 구체성을 폐기하고 우리를 단념하고 부정하며 직선, 사각형, 나선형 등 고작 벽걸이 디자인에나 쓰일 법한 완전히 추상적인 것을 화포나 화지 위에 옮겼다. 그리고 단 하나 중요한 오스카와 울라가 존재하지 않는, 따라서 신비한 긴장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 새로운 실용 문의들의 실로 거창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제명을 붙였다. 위쪽으로의 편성, 시대를 초월한 노래, 새 공간 속의 적, 칠. 이러한 짓은 특히 아직 스케치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 어린 신입생들이 많이 저질렀다. 쿠엔 교수나 마룬 교수 주위에 있는 오랜 친구들이나 우수한 학생인 치게나 라스콜리니코프는 검은색과 그 밖의 색을 참으로 풍부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황량한 소용돌이라든지 비늘증 걸린 직선 같은 빈곤함을 가지고 창가를 노래하는 따위의 짓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뮤즈울라는 그네가 지상의 존재가 되었을 때는 공예 미술적인 취미를 그대로 드러내서 새로운 벽걸이들에 열중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을 버린 화가 랑케스를 쉽사리 잊어버리고 나이가 지긋한 마에테일이라는 화가가 제작한 다양한 크기의 장식을 아름답고 즐거우며 재미있고 공상적이며 어마어마하고 심지어는 세련됐다고까지 생각했다. 그네가 부활제 달걀과 같이 지나치게 감미로운 형식을 좋아하는 이 예술가와 금방 약혼했다는 사실은 별로 뜯을만한 일은 못 된다. 그녀는 그 뒤에도 몇 번이나 약혼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네가 엊그제 나와 브루노를 위해 사탕을 사들고 와서 나에게 틀어놓은 바로는 어떤 사람과 진지한 결합을 이루기 직전이라고 한다. 물론 이것은 그네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학기 초에 울라는 뮤즈로서 그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새로운 방향으로만 시선을 돌리려고 했다. 그네의 부활제 달걀 화가인 마이텔이 그네에게 싫은 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약혼 선물로 어떤 단어들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을 그녀는 나와의 예술대담에서 충분히 써먹었다. 그녀는 온갖 상호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별자리에 대해서, 악센트에 대해서, 원근법에 대해서, 흐르는 구조에 대해서, 색채융합 과정에 대해서, 부식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온종일 바나나만 먹고 토마토 주스만 마시던 그네가 원시포에 대해서 말하고 색의 원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색의 원자는 역장 안에서 리창, 역학적인 탄도,
탄, 더의 수정 경과에 따라 그의 자연적인 위치를 찾을 뿐 아니라 장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울라는 모델 휴식 시간에 나와 이야기했다. 때로는 라틴 거리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 역학적인 부활제 달걀 화가와의 약혼을 취소하고 한 여성과 짤막한 동성연애를 한 뒤 구현 교수의 언어 제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다시 구상의 세계로 돌아와서도 주의샹 그녀는 여전히 그 단어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 단어들을 입에 올릴 때 그녀의 작은 얼굴은 긴장되었으며 어딘가 광신사 같은 날카로운 두 개의 잔주름이 그녀의 뮤즈 입가에 홈을 파곤 했다. 여기에서 확인해 두고 싶거니와 뮤즈 울라를 간호사로서 오스카 옆에 세워 그린다는 작상은 라스콜리니코프가 혼자서 생각해낸 것은 아니다. 마돈나 49 다음에 그는 우리를 유럽의 요괴라고 해서 그랬다. 황소가나였다. 요괴란 그림을 두고서 얼마간의 논쟁이 있은 직후에 바보가 간호사를 치료하다 라는 그림이 완성되었다. 마돈나 49 마돈나 49 보자. 어디 있나. 지금은 양복장 속에서인데 고슴도치 그전에 거 또 그전에 끼 마돈나 49네. 482페이지. 나의 한마디가 라스콜리니코프의 공상에 불을 당긴 것이었다. 음침한 붉은 물인 그는 교활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기면서 화피를 완전히 씻어버리더니 울라를 응시하며 죄와 벌의 이야기를 했다. 바로 이때 나는 그에게 조언을 했다. 내 속에서 죄를 보고 울라 속에서 벌을 보면 어떠냐고. 내 죄는 노골적인 것이 좋겠고 벌한테는 간호사 옷이라도 입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 훌륭한 그림이 훗날 사람을 미혹하는 듯한 묘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라스콜리니코프의 탓이었다. 나 같으면 그 그림을 유혹이라고 이름 붙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림 속 내 오른손이 문손잡이를 잡아돌려 간호사가 서 있는 방안을 훔쳐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라스콜리니코프의 그림을 노골적으로 문손잡이라고 부르는 것도 좋으리라. 가령 누가 나더러 유혹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라고 한다면 문손잡이라는 말을 권할 것이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돌기 자체가 유혹을 암시하니까. 고슴도치 차이들러가 여행 중이고 간호사는 병원에서 근무 중이며 차이들러 부인이 만네스만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날이면 도르테아 간호사 방의 우윳빛 유리문에 달린 문손잡이가 늘 나를 유혹하듯이 그럴 때 오스카는 배수관이 없는 목욕통이 딸린 자기 방을 나서서 차이들러 집 안 복도로 나온 뒤 간호사 방 앞으로 가서 그 문의 손잡이를 잡았다. 6월 중순까지 나는 이 실험을 거의 매일 해보았지만 그 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미 나는 이 간호사가 책임이 무거운 직업 덕택으로 매우 빈틈없이 자란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터라 그네가 무심코 문단속을 깜빡했기를 기대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날 막상 그 문에 잔물쇠가 걸리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성급히 문을 다시 닫아버리는 우둔하고도 기계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말았다. 오스카는 틀림없이 몇 분 동안 피부를 최고로 긴장시키고 복도에 서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여러 가지 근거에서 한꺼번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의 마음은 습격에 알맞은 계획을 정하는 데 애먹었다.
그동안에 나는 가까스로 나와 내 생각을 다른 관계로 옮겨갈 수 있었다. 마리아와 그녀를 숭배하는 사나이의 관계였다. 나는 생각했다. 마리아는 숭배자를 거느리고 있다. 숭배자는 마리아에게 깡통에 든 커피를 선사했다. 숭배자와 마리아는 토요일에 아폴로에 간다. 마리아는 일이 끝난 뒤가 아니면 숭배자에게 정답게 말을 하지 않는다. 근무 시간에 마리아는 정중하게 말을 한다. 가게 주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마리아와 숭배자를 온갖 각도에서 고찰해 보았을 때 나는 비로소 내 모자란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할 단서를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우윳빛 유리문을 열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방은 창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왔다. 왜냐하면 문 위쪽의 불투명한 유리 부분에 한 줄기 햇살도 비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른쪽을 더듬자 내 방과 똑같이 전등 스위치가 있었다. 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좁았는데 이 정도 넓이라면 40와트 전구로도 충분했다.